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보러 직관하시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오늘도 저는 아침에 스튜디오 앞에 딱 들어오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빵빵이의 생일 파티를 축하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위해서 이 새벽부터 정말 많은 우리 친구들이 줄을 서 있는데 여러분 안 졸리세요? 괜찮아요? 안 피곤해요? 지금 다들 나한테 말 거는 건가? 꿈뻑꿈뻑. 오늘 꼭 원하는 제품들 득템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뭔지 모르시죠? 뭔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저희 3프로TV와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재미를 위해서는 빵빵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3프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이 많은 인기, 부럽습니다. 빵빵이. 저도 한번 지나갈 때 참석은 못하겠죠. 이미 예약이 다 끝났더라고요. 이미 예약이 다 끝나서 제가 뭐 참여할 수는 없고 지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정리를 제가 해드리고 심층 인터뷰는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또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거 라임 좋네요. 빵빵이와 함께하면 이제 우리의 재미는 빵빵해지고 3프로TV와 함께하면 우리 계좌가 빵빵해진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이렇게 빵빵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한번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저도 사실 빵빵이라는 친구를 몰랐다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 알고 찾아봤더니 엄청 귀엽더라고요. 입술도 이렇게 두껍고 되게 귀여운 캐릭터인데 부러워요, 빵빵이. 저도 빵빵이의 반이라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반은 너무 욕심이네요. 한 0.1%라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 주말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애플의 주가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를 재확인, 그러니까 PC 발표가 있었죠. 재확인했었던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큰 폭의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들 계속해서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데 그 예상보다 좋았던 2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를 좋게 제시한 기업들은 계속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다우지수가 0.5%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99% 1% 가까이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9%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가 봤더니 3주째 물론 이제 뭐 주간 단위 그 안에서 보면은 좀 부침이 있던 날도 있었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은 3주째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PCE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전해졌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2년여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PCE 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0% 상승을 했습니다. 직전월인 올해 5월에는 3.8%였는데요. 굉장히 빠른 그리고 많은 폭으로 축축축 감소를 하고 있죠. 2021년 3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이렇게 가장 낮은 수치가 기록이 됐고요.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4.9%가 기록되면서 계속된 고공행진을 이어가긴 했지만 상품 물가가 0.6%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한 PCE 지수는 0.2% 올랐고요. 월가 예상치와 또 딱 부합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4.1% 상승을 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4.2%였는데 또 이를 하회하며 더 많이
뭐 0.1%포인트이긴 하지만 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도 역시나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0.2% 근원 PC가 올랐고요.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표들을 보면은 기조적으로 물가의 흐름이 점점 더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근원 물가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아직은 이제 근원 물가 기준으로 연준이 원하는 2%까지는 좀 멀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내려가면 뭐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경제 관련한 지표 중에서 개인 소득 증가의 폭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득 증가가 덜 되고 있다는 게 부정적이긴 한데요. 일단 지난달 개인 소득이 전월 대비해서 0.3%, 전월이 0.5%였는데 더 둔화가 됐습니다. 임금의 상승세가 노동시장의 과열에 따른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이 둔화된다라는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좀 더 빠르게 꺾일 수도 있다를 좀 기대할 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이번 달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4%를 기록을 했고 직전월 3.3%보다는 약간 올렸는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같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만 더 보자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71.6을 기록했고요. 전월 64.4보다는 좀 더 높은 수치가 기록이 됐고 지난 2021년 10월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 관련한 지표들은 시장이 좀 기대하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향후에 더 떨어질 것으로, 그러나 소비자들의 이러한 심리지수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기업들 실적도 좋았습니다. 2분기 계속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발표가 되면서 증시의 상승을 또 뒷받침하는 영향을 줬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실적 발표 전달 드렸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2개 분기 연속의 적자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지난 분기 순이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업체 중에서 프록터앤갬블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P&G 실적을 발표했는데 월가의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2% 넘게 올랐고요. 이렇게 실적 발표 내용들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주가도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또 다른 기업 중에서 스트리밍 업체 로쿠도 주가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무려 31% 넘게 올랐습니다. 주가 진짜 많이 올랐네요. 이뿐만 아니라 메타 플랫폼, 테슬라,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였는데 맵을 함께 볼까요? 얼마나 좋은 분위기였을지 초록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모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올랐고요. 주가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살짝 부침이 있었지만 주말에는 좋았습니다. 2.3% 오른 338달러, 애플의 주가는 1.35% 강세, 구글은 2.4%, 아마존의 주가도 132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메타가 요즘 정말 잘 나갑니다. 4.42% 오르면서 325달러 선까지 고점을 높였고 테슬라는 4.2% 오른 266달러 선에서 마감된 가운데 GM이나 포드의 주가는 좀 쉬어갔습니다. 포드는 13달러 선까지 밀려나면서 3% 조정을 받았고요. GM은 2.36% 밀려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프록터앤갬블 요 우측에 보이시죠? 코카콜라 옆에 P&G 2.83% 오르면서 156달러 선까지 올라갔고요. 에스티로더 주가가 정말 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4%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개별적인 종목들 몇 개 조금 더 보자면 애플이 여러분 1% 넘게 오르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다음 달
3일이죠. 8월 3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애플의 2분기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이 좀 1년 전보다 1%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나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시장의 예상을 오히려 웃도는 깜짝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매출 항상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 2분기 동안 시장의 점유율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서 6월 아이폰의 점유율이 미국 내에서 55%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1분기 52%보다 3%포인트 올라가면서 이에 대해서 과연 2분기 시장이 좀 우려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둔화된 실적이 아닌 더 좋아지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지난 주말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요새 종종 언급해 드리는데 웨드부시에서 좀 호평 인공지능계의 메시다. 이렇게 호평을 내놓은 덕분에 10%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몇몇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좀 초록불이 가득했던 시장이었는데요. 과연 이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이번 달 앞으로 다가오는 8월에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4분 막 지났는데요. 제 얼굴도 좀 빵빵해졌죠. 이유가 어제 아빠 생신기념 가족 식사를 했는데 이게 막 이렇게 코스로 쫙 나오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음식으로 인한 얼굴에 빵빵함이 나타났습니다. 뭐 계좌도 빵빵하고 얼굴도 빵빵하고 다 빵빵하면 좋죠 뭐. 자, 빵빵이가 대세인 가운데 얼굴도 빵빵, 계좌도 더 빵빵해지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혹시 빵빵이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대세요, 대세. 빵빵이 모르면 저기 이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오늘 하루 빵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원님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일까요? 뭐 지난주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슈퍼위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슈퍼윅. 뭐 아시겠지만 연준 회의도 있었고, ECB 회의도 있었고, BOJ 회의도 있었고, 또 중국은 이제 정치국 회의도 있어서는 이 회의 이후에 사실은 금융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릴까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좀 총평을 내리자면 조금 뭐 우려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뭐 이 4대 이벤트 자체가 시장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제 좀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시장이 그렇게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에서 보면 조금 좀 긍정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뭐 악재보다는 뭐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큰 악재로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좀 금융시장 입장에서 특히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좀 상승 랠리의 어떤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종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좀 종착적이. 그러니까 뭐 연준이 앞으로 뭐 한 번 더 올릴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뭐 9월이 결국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22 역시 이번 7월달 회의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 9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사실은 뭐 어느 그 주요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뭐 지름길로 갈지 조금 돌아서 갈지의 어떤 문제일 뿐 종착역은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슈퍼위크의 총평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온다. 예. 가시적으로 우리가 끝이 근데 이러면 또 너무 약간 시장이 기대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어차피 지난주에 시장이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아마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물론 이제 좀 너무 설레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물가 흐름이라든지 또 경기 흐름을 봐서는 좀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조금은 뭐 막바지 국면에 온 거는 좀 분명하게 보입니다. 금리 인상 국면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의 막바지를 조금 더 더해줄 수 있는 게 물가 관련한 내용들이잖아요. 예, 예. 물가 지표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었어요. 예, 뭐 아직은 PC 뭐 근원 PC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아직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결국 앞으로도 그러면 물가가 둔화가 되겠느냐? 뭐 우리가 뭐 아직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뭐 특히 이제 경기 측면에서 보면은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정도 성장률을 기록하면 물가가 잘 떨어지겠어라는 이제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몇 가지 부분에서 조금 물가가 추세적으로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지난달에도 물가가 좀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7월 달에도 중고차 가격이 또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물가에 계속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한편에서 보면 이제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정상화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좀 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제 서비스 물가가 사실은 이제 안 떨어져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특히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사실 요새 좀 들썩거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서비스 물가 잘 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서비스 물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아무래도 임대료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임대료 상승률 자체는 상당 부분 좀 떨어진 부분이 분명합니다. 제가 차트를 좀 보면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는데요. 이 차트상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이제 오렌지색이죠. 이 진로의 임대료 상승률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예, 물론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우리가 뭐 노상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서비스 물가 쪽에 이제 선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여하튼 미국의 서비스 쪽에서의 임대료 물가는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분기 정도 가서 이 서비스 물가 중에서 임대료 부분 자체는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우리가 서비스 물가 부분을 조금 둔화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뭐 파우로 장도 고용시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최근에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 특히 이제 25세부터 5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뭐 넘어서는 수준까지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건 그만큼 이제 노동시장으로 사람들이 이제 근로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는 이제 의미인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이 지표 자체는 결국 임금 상승률 자체가 상당 부분 둔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저희가 5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조기 은퇴니 뭐 베이비붐 세대 은퇴니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최근 말씀드린 대로 25세부터 54세의 이러한 연령층에서 경제 활동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공급 쪽에서 노동 공급 쪽에서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개선이 되는 흐름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뭐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올 텐데요.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 자체의 어떤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말씀드린 어떤 서비스 물가의 어떤 흐름 뭐 이러한 것들이 추세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미국이 뭐 우리가 뭐 좋게 얘기해서 뭐 골디락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뭐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미국의 성장률하고 이제 물가를 이렇게 좀 과거 추이를 그려놓고 보면 아직은 조금 비정상적인 수준에 분명히 있는 부분, 특히 이제 물가 같은 경우 있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어떤 경기 침체보다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연착륙 뭐 이러한 쪽으로 좀 다가가면서 소위 정말 우리가 3분기 4분기 쪽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뭐 골디락스 아닌 조금 골디락스 같은 어떠한 그러한 경기 상황으로 좀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미국 경기의 흐름 전반적인 나온 지금 뭐 성장이라든지 물가 지표를 좀 종합해 보면 향후에 뭐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연말 연초 가서는 조금 모멘텀이 좀 둔화되긴 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연착륙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계속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향후에 그 금리 인상이나 동결에 대해서도 ECB에서도 그랬고 예. FOMC에서도 그랬고
힌트를 주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냥 예. 데이터를 보고 예. 9월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네.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런 좀 분위기를 보시면 어떨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연준이나 ECB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발언인 것 같고요. 그 자리에 뭐, 만약에 위원님이 계셨다면 저도 있어도 뭐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특히 이제 얘기하셨겠다. 물가가 이렇게 높은 사정에서 이제 그쵸. 더 이상 이제 금리 안 올릴게요라고 하면 자칫 자산 시장에 또 과열을 또 일으킬 수 있고요. 그것이 또 어찌 보면은 지금 그래도 조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경기 상황 자체가 네. 뭐 한순간에 또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통화정책 당국 특히 이제 통화정책이 당국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조금 그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가 뭐 연초부터 이제 뭐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된다 계속 뭐 저도 사실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을 좀 받는데 네. 그래도 뭐 9월 정도 가서는 뭐 저는 사실은 좀 올리지 않을까란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 9월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에 대해서도 보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쏙 들어갔고 예. 마일드 리세션 얘기도 이제는 아니 미국은 아니야 다른 곳들 보면 경기 되게 좋아하는데 예. 사실 유럽 쪽에 보면은 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죠. 유럽 경기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독일 제조 PMI 지수 네. 보게 되면 뭐 사실상 경기 침체 쪽에서의 어떤 흐름 뭐 30대를 떨어졌으니까요. 이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유럽 경기 자체가 뭐 잘 버티다가 최근에 조금은 좀 약화되는 모습이어서 이것이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것이 사실은 지금 유럽 우리가 경기를 우려하지만 제가 차트를 또 유럽 쪽으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독일 경제를 보는데 이포 지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보면 이제 BSI 지수와 비슷한 부분들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독특한 거는 지금 독일 주가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역사상 사상 최고치인 부분들이어서 그럼 과연 왜 독일 경제는 안 좋다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이제 의문 사항이 사실은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독일 2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침체는 모면했습니다. 그러니까 0% 성장, 전기비 기준 0% 성장을 나왔는데 여하튼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독일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것이 소비라든지 주택 경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표를 조금 하나 이제 산업 생산 활동을 하나 조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독일 전체 제조업 내 업종별 이제 산업 생산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작년 동월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려놓은 차트인데 보시기는 알겠지만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비 한 22%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뭐 가장 최근에 핫한 뭐 전기전자 또 컴퓨터 뭐 이러한 부분도 보면 한 3~4%대 이제 산업 생산 증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러한 쪽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그 독일 주가 경기가 안 좋다는 어떤 시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대표하는 업종이 아무래도 자동차라든지 독일도 사실은 IT라든지 이러한 쪽도 사실은 상당 부분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이 사실은 끌어올리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진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뜯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뭐 빅테크, IT 이러한 쪽이 여전히 독일도 견제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독일 역시 경기 침체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올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이제 커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건 독일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가입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근데 앞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좀 희망이 보이는 게 독일 생산자 물가가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산자 물가라는 게 소비자 물가보다는 다소 좀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독일의 소비자 물가 이러한 것들도 이제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힘을 얹어줄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22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종료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독일 경제 다소는
일본은 조금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회복 쪽으로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사실은 독일 경제가 저렇게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는 사실은 수출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수출 쪽에서 안 되는 쪽이 어디냐면 사실은 그 뭐 러시아 당연히 안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독일 수출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탄력을 못 받는 부분도 영향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국은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저희가 뭐 바로 회복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꾸준히 이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면 독일 수출 자체도 조금 회복을 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아까 독일 주가하고 경기의 어떤 이러한 엇갈림 자체가 다소는 이제 해소가 되는 그것도 이제 조금 긍정적인 방향. 그러니까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그 괴리감 자체가 좀 해소되는 이러한 쪽으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지난주에 또 일본 YCC 정책의 변화가 굉장한 시장에 이슈가 됐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일본도 약간 이제 긴축 기조로 변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긴축의 문을 열었다라고 아. 좀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을 열었다? 예, 아직 뭐 완전히 연 부분들은 아닌데 네. 뭐 노크 정도를 했다라고 할까요? 문을 열기 위해서 네. 뭐 그 정도 표현을 좀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가장 좀 뜻밖의 이벤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그쵸.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YCC 정책으로 대변되는 그 장기 수익률 제휴 곡선 정책 자체가 그냥 유지가 되고 별다른 뭐 멘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좀 그 유연성을 좀 강조하겠다. 물론 이제 정책 자체를 완전히 폐기한 수정한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금리의 어떤 레벨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은 좀 문을 열어놓겠다, 유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뭐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지금 일본 그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YCC 정책 자체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상하단 0.5 마이너스 0.5로 이제 묶어두는 정책인데 네. 지난 금요일 날 그 일본은행 통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침내 0.5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일본은행이 다소는 좀 유연한 정책을 핀다라는 이제 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은행의 정책을 주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뭐 최근 뭐 일본 주가가 좋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다소 좀 탄력이 약화될까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우려하는 게 사실 일본의 그 저금리 또 초엔저를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 투자하고 있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자체가 청산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밖에 투자를 회수해서 이제 빚을 갚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일본은행의 정책을 사실은 저희가 들여다본 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외다 총재가 사실은 근데 조금은 그 양면을 거쳐놓는 발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화를 강조하긴 하지만 그 초완화 정책의 사실상 수정은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라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네. 사실은 시장이 또 안도감을 줬고 그래서 엔달러 환율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큰 변동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보면 조금은 이 뭐 말씀드린 대로 YC 정책 또 일본의 초완화 정책 자체가 이제 수정 쪽으로 갈 거는 분명한데 그 시기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뒤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좀 시장이 좀 안도감을 한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초완화 정책 자체가 이제 수정의 시그널 분명히 줬기 때문에 엔화는 조금 강세 쪽으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정도 가면은 뭐 130엔 초반 또는 120엔 후반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그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러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엔이 강세가 한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반적인 그 이모징 통화 이러한 쪽에 강세 압력이 좀 갈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오히려 글로벌 자금들 자체가 이모징 쪽으로 사실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사실은 전 세계 증시를 좀 제가 하나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요. 뭐 보시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가장 뭐 올해 가장 탑이고 네. 그다음 이제 코스닥 지수가 그다음이고 근데 전반적인 이모징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을 제외하고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이머징 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한편에서 보면 통화 자체도 상당 부분 이머징 통화 자체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엔화 강세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본이 뭐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그것이 전반적인 달러 약세 흐름을 좀 가속화시키고 그것이 이머징 통화 강세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올해 한 해 정도로 봐서는 이머징 시장에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또 마침 또 연준도 금리를 정말 중단을 해준다라고 하면 분위기 자체는 조금 이머징 시장에 좀 그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위원님께 다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사실 약간 좀 경기 불안하지 않습니까? 제일 고민스러운 게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쵸. 예, 중국도 우리가 정치국 회의에서 뭔가 좀 강한 부양책이 좀 나와주기를 사실은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사실은 서프라이즈한 부양책은 사실은 좀 없었던 게 그쵸. 총평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기조적으로 좀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상기에 들어오면서 강조했던 정책이 두 가지 정도를 좀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동부유 정책이고 네. 하나는 이제 국진민태라고 해서 국영기업은 살리고 민간기업은 좀 축소시키는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의 기조 자체가 다소는 좀 후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는 뭐 시진핑 주석이 뭐 항상 얘기했던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요번에 뭐 빠졌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중국 정부가 좀 특이하게 민영 기업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자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워낙 지금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뭐 부양은 강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경기를 사실은 막겠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제 금융시장,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활성화 조치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지난 금요일이라든지 뭐 목요일날 중국 주가가 조금 반등한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 자체가 강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저도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 경기에 이제 더 이상의 악화되는 거는 분명히 막아주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중국의 어떤 경기 불안 자체가 다소는 좀 진정이 될 수 있다. 또 거기에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바뀐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이전 총재보다는 또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로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지준율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또 우려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는 쪽에 뭐 이 정도의 말씀을 전 단계에서는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뭐 전 세계 여쭤본 김에 국내 장도 좀 잠깐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사실 뭐 경기도 저점을 뭐 통과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요새 뭐 워낙에 쏠림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지 하반기. 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래도 경기 선행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닥이 통과했다라는 게 경기 선행 지수로 이제 확인이 된 부분들이어서 뭐 앞으로 좀 수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서게 되면 우리나라 하반기 경기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난 금요일 날 사실은 좀 유의미한 좀 하나 경기 또 업황에 있어서 조금 결과가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반기 우리나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경기인 게 분명한 부분들이고요. 그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의 선행 시그널이 뭔가라고 보면은 감산을 통한 그 재고 감소였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마침내 이제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재고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이 출하 대비 재고 자체가 지난 5월 달에 사상 최고였던 게 6월 달에는 거의 이제 역사적인 평균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감산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것 때문에 그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어떤 그러한 신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감산 부분 자체는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도 뭐 다시 한번 확인된 부분들이고 뭐 삼성전자도 계속 재고를
조정해 나갈 거다, 또 급격하게 조정할 거다라는 의미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재고의 어떤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결국 반도체 가격의 하반 경직성을 이제 띄우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수요가 좋아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건 이제 뭐 미국 빅테크라든지 이런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관건은 이제 중국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조금은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높은 정도의 어떤 부양만 좀 해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좀 더 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뭐 경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대했던 반도체 업황 자체의 어떤 회복, 이런 것이 이제 좀 경제 지표 쪽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시간에 전 세계 경기 또 금융 정책 다양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쭉 정리했고요. 우리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은 이제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